본안소송 두 번째 처분사유 추가 변경부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단문집 73페이지 보시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시킨다? 행정절차법 23조부터 출발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23조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행정절차법 23조에 보면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와 이유. 이 근거가 바로 뭐가 된다?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되고, 이유 부분이 뭐가 되냐면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됩니다. 얘가 법령상 근거로서 처분 사유, 얘가 사실상 근거로서 처분 사유. 어떤 법의 근거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인가의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 제시는 모든 처분에 적용되는 공통처분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모든 처분에서 다 논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 제시. 이거는 이제 처분 이유죠. 처분 이유, 다른 이름으로 처분 사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이유 제시로부터 출발하는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처분을 하면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유를 제시했다. 이유를 제시를 하긴 했는데 뭐 했다? 잘못 제시했다. 이겁니다. 잘못 제시했다. 이런 경우에 그 처분은 이제 위법해질 텐데요. 처분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상의 요건이죠. 절차 요건입니다. 처분의 절차 요건을 흠결했기 때문에 무슨 위법이 발생한다?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다. 절차의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내용을 잘못 제시했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내용의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처분의 내용상 위법, 내용의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하자가 말이에요. 위법이죠. 위법이 무엇으로 바뀔 수도 있다. 무엇으로 바뀔 수도 있다? 적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얘가 적법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저 위법이 뭐 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겁니다. 위법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치료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위의 절차 하자 같은 경우에는 하자 치유의 법리를 통해서 그 하자의 치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치유 논의가 나오게 되고, 밑에 같은 경우에 내용의 하자는요, 사유를 잘못 제시했으니까 사유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사유를 바꾸는 행위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요, 사후 보완 행위를 하게 됩니다.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주시고, 하자 치유는 사후 보완 행위를 통해서 하자가 치유가 된다면 적법한 처분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당초에 제시한 사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유, 제대로 된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적법한 처분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위의 논의는 뭐고 밑에 논의는 뭡니까? 위의 논의는 이거는 행정작용법 파트에서 배우게 된 내용이고요. 밑에 이거는 본안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도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논의는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자 치유는요, 얘는요, 효력 유지가 목적입니다. 효력 유지가 목적이다. 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적법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하나는 효력 유지고 하나는 적법성 확보가 목적인 이유가 뭘까요? 위에는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밑에는요, 이미 싸움은 시작이 됐고 이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둘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처음에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와가지고 그 이유를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사후 보완행위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유 제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나랑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너가 이유 제시하지 않은 걸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이유를 알려줬잖아. 그러면 싸우지 말자. 그래서 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쟁송 제기하지 말아달라라는 게 하자 치유 논의가 되는 거고, 밑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이미 쟁송을 제기한 다음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얘는 쟁송을 제기하기 전에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얘는 쟁송을 제기한 후에 나오게 되는 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요. 밑에 게 바로 우리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이렇게 끌어가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유 제시 과정에서 제시한 게 바로 당초 사유입니다. 처음에 제시한 게 당초 사유고 이거를 뭐로 바꿔요? 다른 사유로 바꾸더라 이겁니다. 다른 사유로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 도의 차이점은 당초 사유에 따르게 되면 그 처분은 내용의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위법한 처분이고, 다른 사유에 따르게 되면 그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그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라는 것은 다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변경은요, 추가적 변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환적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환적 변경,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두 개로 나눠집니다. 당초 사유를 우리가 A라고 하시고요. 다른 사유를 우리가 B라고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A입니다. 얘는 B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추가 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를 A 플러스 B로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밑에 교환적 변경은요. A를 그냥 B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왜 추가적 변경을 하는 거라고요? 행정청이 제시한 처분 사유 중에서 옳은 사유가 하나만 있으면 그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사유를 또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면 B 사유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A 사유 버리고 B 사유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1대1 대체시키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과연 이런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건 무슨 절차라고요? 본안 소송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원래 규율하고 있어야 된다? 행정소송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걸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뒤에 있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인정 여부 논의입니다. 인정 여부 74페이지입니다.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게 원래 바꿀 수 있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에 따랐을 때 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인정된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이 되는 상황이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분 사유의 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상황은 어떻게 오죠? 처사추변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뭘 가지고 위법적 법을 판단한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바꾸는 걸 안 인정했으니까 이거 그냥 판단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이유 제시 과정에서 제시한 사유.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와요? 처분은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무슨 판결이 나옵니까?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피고행정청은 어때요? 이걸 가지고 봤으면 적법이 되는 건데 이것만 갖고 봐갖고 취소 판결이 나온 거니까 아쉬움이 남겠죠. 그래서 미련이 남으니까 이 B 사유 가지고 법원이 전혀 고려해보지 않은 저 사유를 가지고 다시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기사동이 인정이 되죠? 기사동이 인정이 되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어떻게 돼요? 기속력에 위반되죠. 기속력이 위반되면 위법 무효가 됩니다. 무효라고 끝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무효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외과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행정청은 그 처분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고요. 그 처분이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다시 또 강제를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외관적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견적 효력 제거를 위해 무효확인송을 또 제기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시면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무조건 부정했더니 무슨 일이 생겨?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더라 이겁니다. 행정경제의 효율성.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 처분해야 되고요. 그랬더니 무효항의송을 또 제기하더라 이거야. 소송이 반복되더라 이겁니다. 소송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소송 경제의 효율성,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경제, 소송경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하자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 부정하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할까요? 위법이면 무슨 판결이 나옵니까? 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인용 판결 나오겠죠? 예, 적법이면 무슨 판결 나와요? 기각 판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원고가 원래는 이길 수 있었던 게임인데 처사 추변을 인정함으로써 패소해버린 상황이 오죠. 원고 방어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는가 하고 처사 추변을 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엄연히 법에서 이유 제시를 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제시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뒤에 가서 아무렇게나 막 바꿔버리게 된다면 이유 제시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서 말 바꿀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유 제시의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라는 이유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자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논의를 다시 출발시킨다. 어디서부터? 처분권주의로부터 출발시킨다. 이거요. 이건 뭡니까? 이건 본안심리죠. 이건 소송 절차입니다. 그러면 심리 원칙에서부터 출발을 시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과연 이런 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당사자주의의 내용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된다. 처분권주의와 거시적인 관점, 미적인 관점에서의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죠. 처분권주의는 예외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적 기준부터 출발을 시켜보라 이거며. 처분권주의로부터 출발을 시킨다. 처분권주의에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죠. 첫 번째, 심판 절차 개시, 심판 대상의 결정, 심판 절차 종료. 세 가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소송의 당사자가 결정하는 문제더라 이겁니다. 소는 누가 제기하는 겁니까? 원고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원고의 처분에 맡긴다. 그 다음 소송물로 심판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객체, 소송물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원고가 결정을 하는 문제더라 이겁니다. 심판 종료, 이건 누가 결정해요? 이건 원고나 피고가 결정을 하는 문제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는 이 두 쪽에 걸립니다. 두 쪽에 핵심적으로는 여기에 걸리게 되고요. 무슨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냐? 기사동을 깨보겠습니다. 기사동을 깨보세요. 그러면 이 처분은 무슨 처분? A라는 처분이다. A 사유에 근거한 처분과 B 사유에 근거한 처분은 같은 처분이겠습니까? 처분의 내용은 똑같죠. 처분의 내용은 똑같지만 처분의 사유가 서로 다르죠. 사유가 전혀 다릅니다. 기사동이 깨지죠. 그러면 소문자 A에 근거한 처분, 소문자 B에 근거한 처분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처분이잖아요. 그럼 얘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문자 A에 따른 처분 저거 취소해달라고 한 건데요. 기사동이 깨짐에도 불구하고 이 B 사유로 바꾸는 걸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무슨 처분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문자 B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심판 대상이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심판 대상, 소송물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누가 바꾸는 건데요? 원고가 결정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피고와 법원이 이걸 바꿔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B 사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건 B 사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의 개시 또는 소송물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원고가 결정하는 부분이라고요. 물론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청구의 인락이라는 게 있죠. 화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피고도 개입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원고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원고가 결정하는 건데 피고하고 법원이 바꿔버리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집중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건 뭐야? 취소 소송의 심판 대상을 우리가 소송물이라고 합니다. 심판 대상을 소송의 물건, 소송의 객체, 소송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송물은 취소의 소송은 뭐예요?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라고 동설 판례는 뭐죠?
방해 처분의 위법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방해 처분이죠. 원고가 심판해달라고 했던 소송물은 뭐예요? 소문자 A에 따른 처분이란 말입니다. 그쵸? 처분 사유를 바꾸는 거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이거와 무슨 처분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처분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쵸? 예. A를 B로 바꾼다 하더라도 예, 그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처분의 동일성은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처분의 동일성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일한 내용의 처분. 그리고 두 번째, 동일한 사유의 처분. 두 개를 나눠 가지고 볼 수 있다 이거죠. 피고행정청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주장하면서 말이야. 주장하면서 처분의 내용을 바꾸려고 들겠습니까? 아니죠. 대문자 A 유지하려고 들 겁니다. 저거 적법하게 살려놓으려고 지금 처사 주변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사유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유에는 다시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있고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있었죠. 저 A라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거법을 도로교통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바꾼다? 예, 그런다고 처분이 바뀝니까? 처분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예, 항상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법이 있으니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법이 있다고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사건이 있어서 집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적 기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아무리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처분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무제한 가능하다가 판례 입장이죠. 판례 입장입니다. 그 판례가 뭐라고요? 처분의 근거 법령 자체만 바꾸는 것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아니다. 따라서 무제한 가능하다라고 판시하죠.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거예요.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기준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소급하면 되죠. 예, 그래서 기사동이 깨지면 뭐가 바뀌어요? 사유의 동일성이 깨지고 그러면 처분의 동일성이 깨지고 그러면 소송물의 동일성이 깨지고 그러면 처분권주의에 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 건 기사동이다. 이거였습니다. 기사동이다. 그래서 A와 B가 소문자 A와 B가 기사동이 인정되면 처분 사유 바꾸는 건 허용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판단한다? 법구사기입니다. 법구사기. 양쪽에 공통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구사기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걸 요구하면서 그것은 법구사기다라고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대한 문제 반드시 답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2007년도 사실문제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동 기준이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갑이라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라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거를 당시는 기속력 문제였었는데 여기에는 기속력 이거를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문제로 바꿔 한번 출제해 볼게요. 근데 갑이 청소년이 아니야. 갑이라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룸사롱에 고용했다라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를 했는데 갑이 청소년이 아니더라 이거야. 영업허가 취소는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소송 도중에 뭘로 바꾸려고 해요? 을이라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던 것이다로 바꾸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이겁니다.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법률적 평가를 때리면 이것도 청소년 고용했다라는 것고 이것도 청소년 고용했다라는 거니까 같은 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로 본다? 법률적 평가 이전에 뭘 가지고 본다? 갑과 을은 동일인인가를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갑과 을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예, 둘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의 기사동은 법구사기는 깨진다. 이렇게 처분사유 바꾸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실체상 한계 문제입니다. 이거를 시간상 한계 문제까지 한번 확대를 시켜볼까요?
시간상한계 뭐라고 돼 있어요?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만 가지고 추가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건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분 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만은 이런 이제 이론적인 문제 떠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을 청소년 유흥접객은 고용했다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왔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갑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지도 생각해도 그래. 피고행정청이 이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을이라는 청소년을 그 뒤에 고용한 거야. 뒤에 고용을 한 겁니다. 나 이것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했던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연 가능할까요? 그 당시에 을은 고용한 사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을이 설사 진짜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을을 고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분 사유를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지가 원래 제시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놓친 거를 가지고 오는 거지, 당시에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전혀 가지고 올 수 없었던 사유를 나중에 발생했다라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체상 한계 문제에서는 법령상 근거하고 사실상 근거에서 어느 부분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상 근거 부분만 문제가 되고 있죠.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쪽은 문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는 어때요? 이거는 법령상 근거, 사실상 근거, 처분 사유 양쪽 다 걸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법에 따르게 되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할 사유가 없어, 법에. 구법에 따르게 되면 법률유보 위반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입니다. 위법.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보니까 법이 개정돼서 이런 사유 있으면 영업허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새로 들어왔어. 이 봐라. 내가 요거 생길 줄 알았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전혀 제시할 수 없었던 법적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 한계의 문제는 법령상 근거, 사실상 근거 양쪽 다 걸리고, 그 다음 실체상 한계 문제는 오직 사실상 근거 문제만 걸린다. 이게 토사추변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쓰다 보면은 좀 이제 미심쩍어 하는 게 맨 앞에 있는 1단계 논이에요. 소송물이 뭐야? 이 얘기를 왜 하는 건데? 그런 의문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실체상 한계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보세요. 맨 앞에 있는 소송물의 범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실체상 한계 논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체상 한계 논의 안에 집어넣으면 한계 논의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대가 너무 커져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차라리 뭐야? 대가리가 크게 낫겠다. 그래서 앞으로 돌치시킨 거예요, 제가. 그건 실체상 한계에다 여러분들이 꽂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있어요. 소송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소송물을 광의설에 따라 크게 보고, 중간설에 따라 중간으로 보고, 협의설에 따라 작게 보고 하는 거에 따라서 뒤쪽 논의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설 판례는 뭐야? 이건 변수 x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건데 통설 판례는 이쪽이라는 거예요. 중간설의 입장을 취하니까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한번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소송물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얘기 이 정도로 우선 마무리를 하고요. 나중에 또 우리 문제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3자의 소송 참가입니다. 소송 참가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소송에 왜 참가하는 거예요? 행정청의 소송 참가. 소송 참가는 행정소송법 몇 조에 있다? 16, 17에 있습니다. 16에는 제3자의 소송 참가가 있고 17에는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요. 17조에는 행정청 소송 참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곁다리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운전기사의 원고 적격을 물으려다 보니까 심심해서 대표이사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곁다리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는 소송참가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제3자 소송참가 16조가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소송참가 문제는 이미 기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참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제3자 소송참가라고 하는데 저 소송참가는 행정법 분쟁의 몇 유형에서 논의가 되는 걸까요? 3번입니다. 제3자는 처분의 제3자예요? 소송의 제3자예요? 소송의 제3자죠. 왜 그럴까? 처분의 제3자는 이미 당사자예요. 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처분의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만 문제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야?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제3자요 행정행위부터 오고 있는 겁니다. 제3자요 행정행위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제3자 들어왔잖아. 제3자라는 말 나오면 다 제3자요 행정행위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3자요 행정행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소의 대상이 뭐라고요? 소의 대상이 이게 개정처분 요거 예, 제3자요 행정행위이더라. 제3자요 처분입니다. 그래서 일방에게는 수익적이고 타방에게는 침익적이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일방 수익 타방 침익이라는 것은요. 상대방한테 수익적이고 그 다음 제3자한테 침익적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한테 침익적이고 제3자한테 수익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몇 유형, 후자는 몇 유형이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요. 제3자요 행정행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원고는 누구더라? 원고는 처분의 제3자이더라. 이거야. 처분의 제3자이더라. 처분 제3자는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죠? 쟤는 당사자입니다. 원고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처분의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입니까? 제3자 소송이죠. 제3자 소송이 될 겁니다. 1, 2, 3, 4 유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분쟁의 1유형은 방어소송입니다. 2유형은 요구소송입니다. 3유형은 제3자 방어소송입니다. 4유형은 제3자 요구소송입니다. 3, 4유형이 바로 제3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얘네들이 처분의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제3자 소송에는 두 개가 있더라 이거요. 두 개가. 하나는 뭐야? 제3자 방어소송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제3자 요구소송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신 대로 방어소송이라는 것은 침익적인 처분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요구소송이라는 것은 수익적인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몇 유형으로 가요? 얘는 행정법 분쟁 3유형으로 가게 되고 얘는 행정법 분쟁 4유형으로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송상 제3자가 소송을 참가하려고 해요. 그러면 원래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처분의 제3자하고 행정청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처분의 제3자하고 행정청하고 얘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 소송 절차에 누가 들어오려고 한다? 이 소송에 제3자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소송에 제3자가 들어오는데 그 친구는 누굴까요?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죠? 처분의 제3자가 당사자가 됐으니 처분의 제3자는 소송의 제3자가 되는. 뭔 소리? 거꾸로 했나요, 제가? 네. 거꾸로 한 걸로 인정. 네. 다시 뭘 하겠어요? 처분의 제3자가 당사자, 원고가 됐죠. 그러면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의 제3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하여튼간, 네. 너무 똑똑해졌어. 옛날엔 뭐 해도 모르더니, 그죠? 네. 요즘이 좀 무섭습니다.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소송의 제3자가 왜 들어오려고 하고, 여기서는 소송의 제3자가 왜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누가 들어온다고요? 소송상 제3자, 얘는 저분의 상대방, 얘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처분은 뭘 기준으로 한다? 원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요건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면 대세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왜 들어오려고 합니까?
기속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속력은 무슨 기속력이에요? 요구소송이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재처분 의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소송 참가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제3자 소송 참가 문제는 여기서부터 그냥 출발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특별히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 저기 처분의 제3자가 소송 제기했죠. 사실 소송 요건에서는 무슨 논점이 걸렸었겠어요? 제3자 소송이니까 원고 적격 논점이 걸렸었겠죠. 저 원고 적격 어떻게 인정시켰어요? 법률상 보호이익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저거는 처분에 의해서 자신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될 때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 앞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소송상 제3자가 이 소송에 들어올 때도 얘의 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저쪽은 뭔데? 처분에 의해서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될 수 있을 때. 이쪽은 뭐요? 판결에 의해서 자신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될 수 있을 때. 당연히 둘 다 법률상 보호이익의 문제는 걸려요. 그래서 법에서 이제 권리 또는 이익에 관계가 있을 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인정될 때만 들어올 수 있다. 소송에 들어올 때는 전부 다 뭐라고요? 자신의 법률상 보호이익과 관련을 맺고 있을 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처분, 판결. 무슨 판결? 인용 판결. 알겠죠? 처분의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 이겼을 때,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자신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소송의 제3자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상황을 쉽게 정리하려면 가장 쉬운 상황은 제3자 소송에서 뭐예요? 경원자 소송이죠. 경원자 소송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원자 소송. 행정청이요. 행정청이 누구한테? 을한테 뭘 해줬다? 허가 처분을 해줬다.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얘한테 어때요? 수익적이죠. 수익적이고 얘는 누구예요? 얘는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얘는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그 다음 허가 처분은 누구한테? 갑한테. 갑한테는 침익적이죠. 관할구역 내에는 한 명의 사업자만 들어올 수 있는데 얘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 침익적인 상태죠. 얘는 누굽니까? 처분의 제3자가 됩니다. 이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처분의 제3자가 이거 위법이야 하면서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래 되면 누구랑 싸운 거예요? 얘하고 싸운 거죠? 얘가 원고고 얘가 피고요. 이렇게가 당사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인용 판결이 나왔다고. 취소 판결이 나옵니다. 취소 판결이 나오면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죠. 형성력이 인정됩니다. 처분이 없어져요. 처분이 없어지는 건 형성력. 근데 그 형성력을 누구한테까지 원용시켜? 29조 1항 소송상 제3자한테까지 뭐 한다고? 예, 확대시킨다고. 대세효, 큰 힘, 그죠? 큰 힘, 넓힌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넓힌다 할까요? 형성력을 여기까지 넓힌다. 형성력이 이만큼 커지죠? 대세효. 키우게 됩니다. 키우게 되면은 얘는 자기가 받았던 처분이 없어지죠. 뭡니까? 인용 판결에 의해서 얘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소송에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대세효. 지금 한 게 뭐예요? 제3자 방어소송입니다. 3유형입니다. 그럼 이거를 4유형으로 바꾸면 되죠. 3유형의 문제는 언제나 4유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빨간색으로 바꿔볼까? 그러면요. 요거를 위에다 하면 약간 헷갈리실 테니까 그림 다시 그리겠습니다. 예, 행정청이 을한테 처분을 했고요. 이게 누구한테? 갑한테 침익적인 상황인데 얘가 여기를 행정청에 대해서 뭘 신청합니까? 취소 처분.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취소 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행정청이 야 인마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네가 뭔데 이러냐 이러면서 거부 처분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원처분이 기준입니다. 원처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거부 처분 이게 기준이 아니라 원처분 이게 기준이야? 그럼 상대방 얘예요. 그 다음 제3자 얘입니다. 그래서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 이겁니다. 허가 처분이 위법이면 거부 처분은 위법이 됩니다. 지난번에 부관에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부관이 위법이면 부관을 삭제해달라고 신청한 거에 대한 거부 처분도 위법이 되고요. 똑같이 허가 처분이 위법이면 위법한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거에 대한 거부 처분도 위법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허가가 위법이라고 하면 거부 처분이 위법이 됐으니까 뭐가 나와요? 취소 판결이 나온다 이거야.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죠? 그럼 재처분 의무가 30조 2항에 따라 부과가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행정청은 취소 판결에 의해서 없어진 거는 뭐가 없어졌어? 이게 없어졌어. 살아있는 건 뭐만 살아있어? 신청만 살아있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 내려야 되겠죠? 판결의 취지는 뭡니까? 허가는 위법이니까 취소 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라. 그게 판결의 취지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뭘 하게 돼요? 재처분 의무를 부과받게 되고 재처분 의무를 부과받게 되고 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뭘 하게 됩니까?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저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하게 돼요. 이거에 의해서 얘가 사라져버리죠. 그죠? 행정청이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허가 처분이 사라지고 이 친구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겁니다. 무슨 판결?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인용 판결과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럴 때가 바로 사유형입니다. 기속력 재처분 의무 저것 때문에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몇 유형 몇 유형? 3유형 4유형. 판결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소송의 제3자 그 친구는 처분의 상대방 이 친구가 들어오려고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우리가 소송상 제3자 소송 참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청 소송 참가는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행정청 소송 참가는 정보를 좀 수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정한 재판을 위해서 야 너도 좀 들어와봐 이러는 거고 행정청의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건 아니에요. 행정청은 사람이 아니니까. 예, 소송 참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요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다. 예, 뒤에서 또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예, 심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예, 행정소송의 심리는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눠가지고 논의를 시작을 해볼 수 있겠죠. 당사자주의는 뭐고, 그다음 직권주의는 뭐야? 당사자주의는 소송 당사자한테 이 소송에 대한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주는 거고, 직권주의는 그 주도권을 누가 갖는 거예요? 법원이 갖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주의가 원칙이 되고 당사자주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이야기 나왔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사자주의,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맡기는 당사자주의가 적용이 된다. 내용은 두 개로 나눠진다. 첫 번째, 처분권주의라는 게 있다. 다음 두 번째, 변론주의라는 게 있다.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는 세 개로 나눠서 적용을 시켰죠. 첫 번째는요. 심판 절차의 개시입니다. 심판 절차의 개시. 그 다음 심판 대상의 결정입니다. 소송물 심판 절차의 종료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죠. 그래요. 예,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 원고가 판단해달라고 한 그 처분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원고 피고 모두 다 소를 취해야 한다라거나 포기, 인락, 화의 등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네. 원고가 소송 제기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 얘기한 대로 심판 대상 막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원고가 판단해달라고 했던 그 처분의,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문제 출제됐던 거 재작년에 뭐 나왔어요? 종국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의 종료라는 문제가 나왔었죠? 예, 판결 나오지 않고, 아직 지금 우리 판결 안 나왔잖아. 지금 취소의 심리 얘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취소의 심리. 그럼 아직 판결 전이죠? 네. 그래서 종국 판결에 의해서 소송이 종료되는 게 맞는데, 예, 여기는 종국 판결에 의하지 않는 방식의 소송의 종료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송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판결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요. 판결 빼고 딴 방법으로 종료시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거기 4개가 있잖아. 첫 번째, 소취하. 원고가 소송 취하하면 돼요. 그죠? 두 번째, 청구의 포기. 원고가 내가 졌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청구의 인락. 예, 피고가 내가 졌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송상 화해. 둘이 손잡고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소취하는 각하 판결이죠. 청구 포기는 기각 판결이죠. 청구 인락은 인용 판결이죠. 예, 소송상 화해는 일부 인용 판결이죠. 이딴 식으로 종료된 것도 없습니다. 판결은 아직 안 나왔고, 원래는 판결로 끝내야 되는데 판결 아직 안 나왔고, 지금 얘기한 4가지 방식으로 끝나지도 않고 소송은 분명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려야지 뭐. 그러면 이거 심리 어떻게 할 건데? 이 문제로 내려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판례에 따르게 되면 변론주의는 무엇과 무엇의 내용을 포함한대요. 판례는 여기는 예, 주장 책임의 문제와 그리고 입증 책임의 문제로 나눠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장 책임은 뭡니까?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원고든 피고든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주장하지 않아 갖고 발생하는 그에 따른 불이익, 패소 위험은 주장하지 않은 놈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장 책임이에요. 간단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 먼저 주장을 했어요. 원고든 피고든 A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B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이제 뭘 기준으로, 뭘 근거로 판단해야 될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라는 사실, B라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A는 원고한테 유리해서 원고가 주장했던 사실이고요. B는 피고한테 유리해서 피고가 주장했던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라는 사실이 있다는 건 원고가 그 사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예,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 사실 딱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뭐 계약서, 네, 계약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B라는 사실은 피고한테 유리하니까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법관에게 100% 확신을 주는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요, 그와 같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부담은 A는 원고, B는 피고가 그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바로 패소의 위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장 책임이 먼저요. 주장한 거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주장이 됐으면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 각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중요 논점이 있습니다. 주장 책임과 관련돼서 얘기되는 건 바로 뭐예요? 직권심리주의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26조죠. 26조에 애매한 얘기가 써 있더라 이거야. 저건 도대체 뭐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입증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요, 입증 책임의 주관적 분배입니다.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거야. 분배. 이 두 개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직권심리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심리. 취소의 심리는 59페이지에 있고요. 행정소송법 26조를 한번 펴보세요. 26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앞부분이 입증 책임, 뒷부분이 주장 책임 관련 내용이 되는 거죠. 앞부분이 입증 책임, 뒷부분이 주장 책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증거조사를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대요. 증거조사하는 게 바로 입증하는 거죠. 직권 증거조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의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원고 피고가 입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알아서 증거조사하고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 책임 분배 얘기는 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주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 원고 피고는 주장만 하면 돼요. A란 사실이 있어요. B란 사실이 있어요. 근데 입증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법원이 알아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사실인지 알아서 찾아볼 거예요. 근데 무슨 입증 책임 논의가 왜 나와요 도대체? 쥐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하는 거죠? 법원이 그렇게 증거조사를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모르겠다 그만하자. 재판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더라 이거예요. 네, 지가 직접 열심히 한번 찾아봤는데 모르겠어.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의 손은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이겼어. 결론은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려면 누군가의 손을 뿌리쳐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뿌리칠 거냐 이겁니다. 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는 진위불명의 상태에 빠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논의가 입증 책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권심리주의 26조를 보시게 되면 여기 학설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더라 이거죠. 3개가. 첫 번째 직권 증거조사주의설. 직권 증거조사주의설. 이름에서도 등장을 하네요. 대는 소를 포함하고 소는 대를 배제한다. 이게 학설 이름에도 등장하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입증 책임의 예외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한다는 겁니다. 직권 증거조사. 주장 책임의 예외는 주장하지 않아도 위법성 사유를 그와 같은 사실을 법원이 스스로 탐지하여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직권 탐지. 직권 증거조사는 입증 책임의 예외고 직권 탐지는 주장 책임의 예외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직권 증거조사만 된다라고 한 거죠. 직권 탐지가 되고 직권 증거조사가 소가 되죠. 학설 이름이 소만 제시했죠? 그러면 대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변론주의 보충설. 변론주의 보충설. 우선 26조에서 입증 책임 예외는 이미 인정했어요. 그러면 주장 책임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뒷부분이죠. 보충설은 뭐야? 이건 세모표를 해보자는 겁니다. 세모표를 해보자는 게 변론주의 보충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직권탐지주의설. 직권탐지주의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대죠. 주장 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주장 책임이 더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얘가 대고 얘가 소야. 소만 인정하면 대배제, 대를 인정하면 소 포함.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입증 책임 문제와 더 본질적인 문제로서 주장 책임 문제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노동행정 판례 보면은 이쪽에 취소 심리 파트 판례가 최신 판례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판례 특강 할 때 이제 그런 설명들을 해드릴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각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직권증거조사주의설은 소니까 얘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대는 배제하는 거니까 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직권탐지주의설은 뭐예요? 얘는 얘까지도 예외를 인정하겠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입증 책임의 예외는 뭐 당연히 인정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26조에서 입증 책임의 예외, 직권 증거조사는 이미 인정한 거니까 요거는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예외를 좀 보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는 게 학설 대립입니다. 판례 입장은 어느 쪽이야? 판례는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을 취한다. 이쪽이 판례 입장이더라.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답변서나 소장이나 이와 같이 제출된 소송 자료에 말이에요. 제출된 소송 자료에
일건 기록에 현출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주장 책임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예, 뭐라고 했어요?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으면 예외 인정입니다. 예외 인정이라는 게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명시적인 주장은 없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내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소송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얘가 A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무엇으로 볼 수 있다면 말이에요? 상당한 의심을 품을만 하면 이겁니다. 상당한 의심을 품을만 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거요. 그러면 상당한 의심을 품을 만한 상황입니다. 아니면 상당한 의심을 품을 만한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면 뭘 해야 돼요? 이러면 직권 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뭘 해야 돼요? 직권 탐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되고 심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리한다는 게 뭐예요? 주장 문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저 입증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A 사실의 존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A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돌려보세요. 반대로 만약 여기서 심리를 안 하면요. 여기서 심리를 하면요. 그래가지고 나온 판결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은 어때요? 직권심리주의 26조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26조 위반이 되고 위법한 판결이 되는 겁니다. 요게 변론주의 보충설이에요. 기준은 뭐야?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도 그렇죠? 딱 촌철살인의 답안을 써야 되는데 이건 이거야 딱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막 여러 막 돌려서 쓴다. 제3자 송임으로 원고적 개의 문제된다.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행정청은 처분을 얘한테 했고 얘는 그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막 주저리 줄 써놨어. 그건 뭐예요? 아, 제3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상당한 의심을 풀만 하죠? 그럼 점수를 주는 거야. 알겠어요? 답안지에 1건 기록이 현출되어 있는 거야. 예, 현출이 되어 있으면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3자 송이라는 말 그렇게 의심할 만한 얘기 한마디도 없는데 점수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예, 위법한 합격 처분이 되는 거야. 예, 알겠죠? 네, 그래서 1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지 아닌지 가지고 판단한다. 그게 바로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이다. 예, 동설 판례입니다. 결국 사례 문제 나오면 뭐로 나오겠어요? 지금 상당한 의심 품을만 하니 안 하니? 이거 물어보겠죠, 뭐. 그쵸? 여기서 물론 여기서 사안포섭은 O냐 X냐 여러분 마음입니다. 다만 O로 한다고 하게 되면 O라고 볼만한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면 되고 X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안포섭은 어디로 간다고 해서 틀렸다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에 일반론을 잘 끌어가시면 충분한 거죠. 물론 사안포섭은 이제 풍부하게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증책임 분배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증책임 분배 학설이 뭐랑 뭐가 있어요? 원고 책임설, 피고 책임설, 그리고 법률요건 분류설. 이거죠. 법률요건 분류설. 그러면 극단을 달리는 두 친구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조화 균형을 달성한 친구가 있어요. 그럼 항상 누가 맞아요? 조화 균형. 그쵸? 답은 나왔어. 항상 답은 나왔어요. 극단의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항상 절충설 또는 중간설, 제한적 긍정설 이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왜 중간설, 왜 절충설, 왜 제한적 긍정설이라고 했어? 제한적 긍정설은 항상 긍부가 있어. 긍부가 있고 제한적 긍정설은 원칙 부정 예외 긍정입니다. 원칙 부정 예외 긍정 그러면 제한적 긍정설 들어오죠? 중간설은 뭡니까? 보통의 중간설은 긍정과 부정의 물리적 배합이에요. 딱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중간에. 절충설은 화학적 결합입니다. 두 개가 케미 상태로 들어가면 그걸 우리가 절충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름은 보통 그렇게 붙여져요. 근데 항상 이런 놈들이 조화 균형을 달성하더라 이거야. 보통 그렇게 가. 근데 제한적 긍정, 중간, 그리고 절충설 가게 되면 항상 논의는 여기서 종료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토스시킵니다. 그 다음 남은 문제는 2단계 가서 논의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요. 항상 그게 보통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원고 책임설, 비고 책임설, 그리고 법률요건 분류설 이렇게 있어요. 원고 책임설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공정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공정력을 우리는 뭐라고 보고 있지?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고 있죠. 위법하기는 하지만 공정한 것으로 우선 보고 효력은 좀 살려놓자. 그리고 그 효력을 굳이 제거하고 싶으면 니네가 쟁송제기해서 제거해. 유효성 추정의 힘입니다. 근데 이래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야.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의 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당연 무효가 아니면 누가 봐도 얼토당토 얼씨구 이런 거 아니면 예, 적법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적법성 추정설입니다. 중대 명백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니면 적법이야. 이렇게 보는 게 적법성 추정설. 적법성 추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처분은 우선 다 적법이야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위법은 원고 네가 입증해. 이게 원고 책임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피고 책임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출발시킵니다. 법률에 적합하게 행정을 해야 될 의무는 국가 네가 지고 있다. 따라서 네가 적법하게 행동했는지는 네가 입증해라. 이게 피고 책임설이에요. 둘 다 너무 극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사소송과 똑같이 간다 해서 일반 원칙설이라고도 부르는 법률요건 분류설, 이쪽이 통설 판례가 됩니다. 법률요건 분류설, 말은 쉬워.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건 자기가 입증하라. 저기 주장책임 쪽은요, 당연히 뭐예요? 법률요건 분류설입니다. 주장책임에는 이견이 없어요. 쥐한테 유리한 건 쥐가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문제될 이유가 없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쥐한테 불리한 얘기를 지 입에 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 부분에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분배시킬 것인가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야. 입증 문제는요, 상당히 고생스러워요.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독박 씌울 것인가 주관적 분배 문제가 입증 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한 건 자기가 입증한다고 했어요. 그럼 자기한테 유리한 게 뭐야? 응? 여러분 아까 우리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다고 영업부가 취소 처분했어요. 그러면 갑이 청소년인지 그리고 얘가 업소 사장이 얘를 고용했는지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청소년이면 피고한테 유리하고요. 갑이 청소년이 아니면 원고한테 유리하네요. 그죠? 고용을 했으면 피고한테 유리하고 고용을 안 했다면 원고한테 유리하네요. 둘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입증해야 됩니까? 동전의 양면이냐? 아, 그럼 분배가 안 되잖아. 그쵸? 모두 입증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한 거예요.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요건 하나 놓고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너 피고 유리, 원고 유리 이러니까 양쪽 동시 입증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건에 따라 따로 보자. 이게 법률 요건 분류설이에요. 단문을 쓰면 여러분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건 자기가 입증한다. 이렇게 쓰면 끝! 근데 자기가 법률요건 분류설이 맞다고 해놓고 사례 문제에서 반대로 얘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외운 놈 되는 겁니다. 외운 놈 돼버리면 점수는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법률요건 분류설이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 처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극적 처분이 있습니다. 적극적 처분은 항상 무슨 처분이에요? 침익적 처분이죠? 예, 우리 소송 제기하고 있는 거니까 본안 심리입니다. 그러면 적극적 처분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게 침익적 처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처분이 있겠죠, 반대로. 소극적 처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예, 신청한 행위가 수익적 처분이었겠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적극적 처분에다가는 무슨 처분을 한번 갖다 놔볼까요? 과세 처분? 밑에 소극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처분을 한번 갖다 놔볼까요? 이거 조합 설립, 신고, 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 이렇게 한번 갖다 놔보세요. 했을 때 이놈아도 적극적 요건이 있고 소극적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적극적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극적 요건이 있고 적극적 요건이 있고 소극적 요건이 있어요. 항상 기준은 뭐야? 원처분 기준. 알겠죠? 원처분은 어느 게 원처분이야? 이게 원처분이야. 이게 원처분이야. 원처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침입적 처분의 적극 요건. 이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요. 이와 같은 요건 사실이 존재합니다. 입증하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피고한테 유리하죠? 침입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피고한테 유리하니까 피고가 그 사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얘는 얘 분명히 지 땅을 부동산 양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걸 입증을 하게 되면은 피고한테 유리하니까 피고가 입증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법상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런 걸 비과세 요건, 이런 소극적 요건을 입증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해? 원고한테 유리하지. 그죠? 센스 있으면 다시 피고 원고는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쵸? 원고 피고로 바뀌겠지. 그래서 여기서 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원고가 입증해야 되겠지. 이건 조합이 설립되니까 갑 노동조합한테 유리한 겁니다. 원고 갑 노동조합한테. 그 다음 밑에는요, 소극적 요건. 문제 계속 나오던 그 부분이죠. 2조 4호에 있는 소극적 요건들. 거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돼? 피고. 쟤는 주로 정치운동, 아니 맨날 데모만 하는 애들이다. 이런 거는 피고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률요건 분류설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요건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법률요건이라고 했을 때 법률은 여러분들 성문법만 법률이에요? 아니에요. 법률 그러면 헌법도 포함되고 법규명령도 포함되고 이런 성문법도 포함되고 불문법도 포함되고, 그죠? 여기에 있는 건 뭐야? 이건 성문법상의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성문법상의 요건. 성문법상의 요건에 법률요건 분류설을 적용시키면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례를 푸시면 돼요. 그 다음 불문법상의 요건으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되겠지. 불문법은 언제 적용시킵니까? 성문법이 없을 때.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반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쵸? 네. 언제 적용시켜? 재량행위. 재량행위에서 적용시키죠. 그래서 성문법이 이렇게 생겼죠.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뭐가 된다? 성문법. 법은 요건입니까? 효과입니까? 요건과에서 법은 뭐야? 법은 요건이죠. 그렇죠? 법은 요건입니다. 법을 적용시킬 때 3단 논법으로 적용을 시킨다고 했죠? 첫 번째 뭐예요? 요건, 해석. 1, 2, 3이 도대체 뭔 말인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한다. 그게 언젠데? 알아봐야겠죠. 해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뭔 소린지.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확정. 지금 무슨 사건이 발생한 건데.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포섭.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이 법을 적용시킬 만한 상황인가? 요건 포섭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예요?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 이렇게 들어가죠. 입증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포섭이나 해석이나 이걸 입증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요건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사실적 기초를 잡아내는 겁니다. 사실 확정. 여기서 입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 처분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요건을 갖추었을 때, 물론 이 요건에는 적극 요건, 소극 요건 모든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저대로 해서. 그 다음, 여기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기속행위죠? 요건 갖추면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되고, 이건 뭐예요? 재량행위죠? 요건 갖추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기속행위는요, 의미 있습니까? 요건 갖추면 무조건 기계적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집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립니다. 이 변수는 없는 변수예요. 그럼 여기 부분이 들어오죠? 그래,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이 사이의 빗근 부분에 재량권이 인정이 됩니다.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바로 뭐야? 이 재량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재량행위에서 재량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야. A, B, C의 요건을 갖추면 이거야. 요건, 그다음에 효과. 그래서 이게 불문법이에요. 행정법에서 불문법은 판례법이에요, 관습법이에요? 조리법입니다.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네. 그래서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행정법의 일반 원칙, 불문법이 들어오더라 이거야. 신뢰보원칙,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게 되면 어때요? 행정청이 나한테 뭔가 약속을 했어요. 신뢰의 대상이 존재를 하고 있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떠한 처리 행위를 했어요.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신뢰를 갖춘 것이 상당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한테 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나는 땅 사고 건물 준비한 건데 거부 처분해버렸네. 뭐 이런 식의 신뢰보원칙의 적용 요건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요건을 갖추면 뒤에 효과는 뭐예요? 미안은 처분한다. 이렇게 가요? 아, 그러면 또 그 다음 불문법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여기서 상황 끝내야 되겠죠. 그만해야지.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위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위법. 이것도 법이란 말이야. 그쵸? 이것도 법이니까 첫 번째. 야,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견해 대립이 많아요. 신뢰의 대상이 뭐야? 막 그러면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야. 막 좁게 봐. 막 학자들은 아니야. 선행 조치야. 넓게 봐.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데? 해석을 해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확정. 야, 그 행정청이 너한테 뭘 약속했다는 거야? 문자를 보냈어? 아니면 서면 회신을 한 거야? 뭐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실 확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래, 지금 신뢰보원칙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 맞니? 요건 포섭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실 확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법률요건 분류설의 성문법 부분은 절에 적극의 소극에 적극 소극 저렇게 하면 끝나요. 그런데 불문법 부분은 아직 우리가 저기서 말을 안 했죠? 이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만약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어떻게 돼? 위법이 돼. 위법이 되면 누구한테 유리해? 원고한테 유리하지. 그래서 재량의 하자는 원고가 입증하라가 판례 입장인 겁니다. 재량의 하자는 원고가 입증하라. 이게 입증 책임 분배의 전부입니다. 이게 당사자주의에서의 변론주의 논의로 주장 책임, 입증 책임 얘기를 우리가 해본 거고요. 그 다음 위법성 판단 기준시, 소변경은 뭐 조금 시간 걸리니까 기준시 얘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소변경부터 내일 하면서 법원의 판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판단 기준시.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내용은 뭐죠? 위법성 판단시는 언제입니까? 위법성 판단시. 판결시라고 했습니다. 위법성 판단이 나오면 그 처분은 위법이야 라고 판단이 나오면 인용 판결합니다. 판결시죠. 처분은 적법이야 라고 판단이 나오면 기각 판결합니다. 위법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판결 시점입니다. 그러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 안에는 판결시야 아니야 라는 문제는 항상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취소송은 무엇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겁니까?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송은 과거에 행해졌던 처분이 위법이야 적법이야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에는 무엇도 꼭 포함되겠습니까? 처분시. 그쵸? 위법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판결시입니다. 위법성의 판단 대상은 처분입니다. 그래서 판결시하고 처분시는 기본을 잡습니다. 기본을 잡고 그리고 추가 논의가 넘어가게 되죠. 위법성 판단 기준시 펴 놓으시고 54페이지입니다. 끝내야 되나요? 아직 5분이 남아있을 겁니다. 5분은 제 겁니다. 그래서 중간을 어떻게 나눈다? 처분이 있다. 이후, 이전 나눕니다. 그래서 처분이 있기 이전, 처분이 있은 이후 이렇게 나누시고요. 어떻게 나눴어? 몇 칸? 4칸. 4칸 나눈다. 이거요. 4칸 나눈다. 처분 이후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랑 뭐가 비교해야 돼요? 위법성 판단시가 바로 판단 기준시인가? 판결시 하나 들어와야 되고,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된 처분, 그게 처분이 나온 시점이 기준시인가? 처분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뭐하고 뭐가 나온다? 처분시와 판결시. 언제가 기준시일까? 이런 문제 나오고 똑같습니다. 처분시, 판결시 이렇게 기준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위아래는 무슨 차이예요? 위는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고 밑에는 침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고 그럼 무슨 소송이야? 요구소송. 이거는 방어소송. 그러니까 위에는 2사, 밑에는 1.3 유형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처분 이전에 시점이 2개로 나눠진다는 것은 언제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는 수익적 처분이니까 수익은 항상 뭐랑 같이 등치시킨다? 신청. 그죠? 그러면 그 허가 처분,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던 그 신청 시점하고 그 다음에 처분 시점하고 2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침익적 처분이라는 것은 무슨 처분을 말하는 거야? 혼내주는 처분, 제재 처분이야. 이런 제재 처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쵸? 잘못했을 때 바로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위반 뭐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위반 행위를 했어요. 무면허 운전 하지 말랬는데 무면허 운전 했어요. 음주운전 하지 말랬는데 음주운전 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언제와 언제를 비교해? 저짓거리를 한 행위시,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제재 처분을 하는 처분시, 이렇게 나누면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처분시 판결시, 여기 처분시 판결시는 뭐에서만 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절충설, 요거는 심화 들어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절충설, 여기서만 차이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공통이 있죠? 언제와 언제? 처분시설, 판결시설, 처분시설, 판결시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논의는 나머지는 똑같다. 학설 2개 들어갑니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가야 돼.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법성을 판단해야 돼. 이런 학설 대립이 있겠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떨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법령 상태, 사실 상태, 계속 똑같은 얘기죠. 법령 상태, 사실 상태 하고 나서 옛날에는 A, 바뀌었어 B, 바뀌었어 B. 여기서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서 법이 개정되더라. 법령 개정이 있었다. 여기는 사실 상태가 바뀌었더라. 사정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반대 상황도 존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앞쪽이 위법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 처분은 위법해지고요.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처분이 적법해지더라. 야,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지금 있는데 처분 위법이야 적법이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어떤 판결이 나와야 될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어디로 잡아야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처분 시와 판결 시 사이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신청 시와 처분 시, 행위 시와 처분 시 사이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런 거 들어오면 위법성 판단 기준 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위법성 판단 기준 시가 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논점은 뭐랑 뭐가 있다고 했어? 기속력이랑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그죠? 기속력의 시간적 적용 범위 기준이 표준 시가 위법성 판단 기준 시야.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시간상 한계에 있어서의 표준 시가 위법성 판단 기준 시야. 그러면 순수하게 위법성 판단 기준 시 문제를 질문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속력이나 처사추변 질문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의 출발은 뭐라고?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거야. 법령 개정 사정 변경 들어오면 기준시부터 의심하시고 그거를 처사추변이나 기속력으로 연결시키실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처분시설 주장하는 거하고요, 판결 주장하는 거하고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를 개입시키지 말라고? 유불리의 문제를 개입시키지 말라고요. 유불리. 처분시로 봤을 때가 더 국민한테 유리해요. 판결시로 봤을 때가 국민한테 더 유리해요.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불리의 주장을 하게 되면 어느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이 출제하셨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리해져요. 알겠죠? 유불리 언급 순간 유불리가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하게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아무도 시비 못 걸게 접근을 해야 된다. 얘는 취소 소송은 사후적 심사 제도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취소는 과거에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심판을 내리는 거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당시의 법 상태, 그 당시의 사실 상태를 보는 거다. 처분 시설,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말하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 판결 시설은요, 현행 법규 적합성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 이거예요. 중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취소 판결을 한다고 한들 결국 얘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입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한다고 한들 행정처는 여기서 결국 지금 법에 따르면 허가를 못 해줘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판결의 내용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판결 내용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에 따른 판단, 최종적 판단을 내려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희망 고문할 필요 없다는 거지.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내렸어. 이 말이 맞았어. 근데 언제 맞았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병신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넌 그때 네 말이 맞았어. 하지만 너는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결론인 거야. 이건 뭔가 괴리가 심하잖아요. 그쵸? 아싸 이겼어 하고 나서 술 한잔 먹었어요. 야, 이제 내가 여기서 구내식당을 하겠구나. 그쵸? 카지노보다 더 좋은 게 관공서청사 구내식당. 그죠? 드디어 내가 식당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법이 바뀌었어. 난 안 되는 놈이야. 이건 뭐야? 술 괜히 먹은 거잖아. 그쵸? 그럼 또 열받아 또 술을 먹어야 되죠? 술을 먹으면 또 해장술을 먹어야 되고 계속 술을 먹다 보면 그렇게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현행 법규를 기준으로 보자. 이런. 근데 판례는 어느 입장이야? 처분시설. 판례는 그러죠? 처분 이후에 법이 개정되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처분의 위법적 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은 처분의 위법적 법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럼 뭐야? 처분시설. 그죠? 그러니까 판결시설 아니고 처분시설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한 단계 들어가죠. 판례가. 뭐로 들어가요? 주관적 처분시가 아니고 객관적 처분시설. 한 번 더 들어가죠. 행정청한테 그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행정청이 그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전혀 관계없고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또
주관적 처분시가 아니라 객관적 처분시까지 또 한 번 더 밀고 들어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판례는 처분시설의 입장을 취하고 우리는 이 입장이 맞다.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다. 만약 여기서 판결시설의 입장을 취했다면 여기가 뭐가 돼요? 신청시와 판결시, 그 다음 행위시와 판결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처분시설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신청시와 처분시, 행위시와 처분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을 한번 개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신청시에 있었던 법이 무슨 법? 구법입니다. 그 다음 처분시에 있는 법이 신법입니다. 그 다음 행위시에 있던 법이 구법이고요. 그 다음 처분시에 있는 법이 신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뭐냐면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신법을 여기서 발생한 요 사건들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개정된 법령을 신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니까 이건 바로 뭐다? 소급 적용의 문제입니다. 개정 법령의 소급 적용의 문제란 말이에요. 과연 소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제는 이게 진정 소급 적용이냐 아니면 부진정 소급 적용이냐 문제로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위에는 진정입니까? 부진정입니까? 신청 당시에 법률 관계가 완성되었으면 그럼 진정 소급 적용이어서 금지를 시키겠습니다. 법률 관계 너무 심각하게 깨지니까. 근데 신청 당시에는 아직까지 행정청의 어떤 의사 표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완성된 법률 관계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 행위만 있는 상태야.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법률 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미완성 상태예요. 완성 X 부진정 소급 적용 상황입니다. 밑에는 어때요? 이건 진정 소급 적용이에요. 구법에 위반되는 행정법규 위반 행위, 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잖아. 그럼 그 당시에 구법에 따라서 이미 얘는 뭐가 된 거야? 이미 제재처분 대상 된 겁니다. 확정. 제재처분 대상 된 건데 뭐만 남아있는 거라고? 어느 정도 제재를 할 건가? 500만 원 과징금 부과할까? 1000만 원 과징금 부과할까? 문제만 남아있는 것 뿐이지 제재 대상이 되기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법률관계는 완성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진정 소급 적용이 됩니다. 법률관계 완성 현재 되어 있다. 부진정은 뭐라고 했어요? 짝퉁이라고 했죠. 짝퉁이니까 부진정 소급 적용은 소급 적용이야? 소급 적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얘는 뭐라고요? 부진정이라고 했으니 짝퉁이라고 했으니 소급 적용이 아니고 그래서 무엇이 적용된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신법이 어느 쪽이야? 처분시네요. 그죠? 처분시네요.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뭐야? 원칙, 예외, 원칙, 예외 나누면 원칙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 얘는요, 진정소급 적용이니까 금지. 안 되는 거죠? 예, 법률관계 너무 심하게 깨죠?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원칙, 행위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법에 따르면 과징금 500입니다. 신법에 따르면 과징금 1000입니다. 얼마 부과해? 500. 알겠죠? 그 당시에 내가 제재 대상이 됐고 그 당시에 내가 500 부과되는 대상이었다면 500만 부과하라고. 이후에 법이 바뀌어갖고 제재가 더 높아졌다, 가중됐다 해서 1000 부과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예외는 어떨 때 인정합니까? 예외는 국민이 구법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옛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럼 구법 적용시켜줘야지 뭐. 그쵸? 예외를 인정합니다. 판례가 여기 뭐라고 했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지연시켰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지연했다. 이러면 이건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야. 이럴 땐 예외 구법 인정. 그 다음에 여기서 제재 처분을 하잖아요. 제재 처분은 과거를 향하는 처분입니까? 장래를 향한 처분입니까? 과거를 향한 처분이죠. 그죠? 너 임마 그때 그런 짓 했어. 너 임마. 예. 하면서 지금
응징하는 거, 혼내주는 거야. 그쵸?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혼내주는 거니까 제재 처분은 과거를 향하는 처분이야. 과거를 향하는 처분이니까 과거법, 구법 적용시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장래를 향하는 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혼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이제부터 잘해 하라고 하는 제재 처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표가 바로 뭐예요? 여기는 예외적으로 장래를 향하는 처분일 때 장래 처분입니다. 장래를 향한 처분일 때 예외적으로 뭐가 적용된다? 장래법, 신법이 적용된다. 근데 요게 대표가 이행강제금이더라 이거예요. 이행강제금. 이후에 너 의무 이행해 라고 뭐 하는 거야? 금전을 무기로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뒤에서 계속 등을 떠밀면서 자진해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계속 장래를 향 유도하는 거예요. 장래를 향하는 처분이잖아. 이행강제금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뭐가 적용돼? 신법. 그죠? 처분시가 적용될 수도 있더라. 이게 위법성 판단기준시 문제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법이요. 정리합니다. 법이 처분 이후에 개정되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1단계 논의만 하고 끝. 법이요. 처분 이전에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1단계 일반론 논의 끝내고 그 다음 개별 논의 넘어와서 2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어떻게? 이런 걸로 하나가 나오거나 이런 걸로 하나가 나오거나 그쵸? 순서는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고 1단계 2단계 이거 먼저 하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로 하나 나오거나 이걸로 하나 나오거나 이해되시죠? 세모는 뭐야? 처분 이후에 법이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요. 처분 이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인데 이럴 땐 1, 2단계 논의가 다 나와야 된다. 순서대로 답안지에 다 옮겨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위법성 판단 기준시 관련된 문제고 요거 결론 나오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나 기속력까지 연결시켜서 물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모의고사 문제 보면은 신청시와 처분시, 신청시가 적용되는데 기속력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하여 상대방 국민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 막 이거 써놔. 그럼 뭐가 돼? 신청시가 되죠. 기속력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연기 때 공부한 거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신청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거부라고 생각하세요. 거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거부 처분 나왔어요. 신청시 기준으로 하니까 그 처분은 위법이야. 처분시 기준으로 하니까 그 처분은 적법이야. 고의적으로 처리를 늦췄어. 신청시 적용시켰어. 거부 처분 위법이야. 취소 판결 나왔어. 재처분 의무 적용됐어. 거부 처분 제거했으니까 신청만 남아있지. 여기다가 이제 다시 재처분을 해. 근데 우리가 적용시킨 법은 여기 법이야. 구법이야. 중간에 법 개정 있잖아. 그러면 재처분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재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쵸? 법 개정이 있으니까 다시 거부해도 돼요?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벗어나 버리네? 다시 거부해도 돼요?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 뭐하러 이겨?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일반론이라고요. 이건 개별론이라고요. 개별논의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일은 없었다. 이거 처리하는 겁니다. 얘한테 있어서만큼은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법령 개정이라는 건 없었던 일로 취급한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중간 법령 개정은 얘한테는 없는 일인 겁니다. 왜? 구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자고 해서 이걸 적용시킨 거잖아요. 얘한테는 신법 없습니다. 알겠어요? 얘한테는 신법 없어요.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해서 뭐가 나왔어?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왔지. 여기 기준으로 하면 허가해줘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 그쵸? 얘한테 법령 개정 없어. 그럼 허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법 판단 기준시만 갖고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된 다음에 처사 추변이나 기속력까지 연결되면 꼬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암기도 암기지만 이해가 중요한 거고 응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암기는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암기는 뭐만 암기하면 돼? 조립식만 암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응용입니다. 여기 교수님 책 이렇게 암기하는 건 불가능해. 그 교수님 책에서도 안 나와요. 3000페이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도 여러분은 문제 못 풉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고 응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그게 관건이다. 오늘 수업의 메시지는 이거였나? 하면서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본안수송 절차에서 소바꾸기 놀이 하나를 빼고 나머지를 이제 했고요. 내일은 소변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법원의 판결과 판결의 효력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가 복습 기간입니다. 내일까지는 사례 따로 안 풀고 이론 강의만 하고요. 모레부터는 이제 사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